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청일전쟁 초기에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작전 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이게 내용이 사실 바로 방금 도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본군의 병참 기지라는 부분이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해관이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군입니다. 일본은 청국과 달리 대규모 야장군을 해상으로 수송해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재해관은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은 인천, 부산, 그리고 원산 세 곳이었지만 선전포고 후에도 서해의 재해관을 장악하지 못하여 부산과 원산에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그동안 중국과 달리 일본의 청일전쟁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심지어 일본군의 작전 계획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청일전쟁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청일전쟁 연구를 포괄하는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해관은 일본군의 상륙 지점을 제한했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북진 루트를 제한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군의 중로 병참선 선정과 동학농민군의 영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군은 부산에서 한성에 이르는 노선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동로, 종로, 서로가 있는데요. 동로는 동래, 안동, 그리고 주령을 넘어서 한성에 이르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중로는 부산, 밀양, 대구, 상주, 그리고 조량을 넘어서 한성에 이르는 노선이고요. 서로는 이렇게 김내, 성주, 그리고 추풍량에서 한번 넘어가고 한성에 이르는 노선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시게 되면 중로과 동로는 여기 총주에서 한번 만나고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1894년 7월 5일에 일본 대분양은 병참 잠교 호지 시게타라는 사람에게 한반도 정찰을 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부산과 경성을 연결하는 병참선을 정찰합니다. 단 병참선은 중로로 합니다.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대구에서 성주와 청주에서 서로를 정찰한 후에 그 중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여기서 병참지와 창고를 설치할 위치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수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일본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지라는 인물이 7월 6일에 도쿄를 출발했고요. 그리고 25일 지금 이쪽 노선을 따라서 그 문경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8월 1일 한성에 도착했습니다. 즉 일본은 이미 전쟁이 필요한 한반도의 군사 지리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이 소자는 한반도에 대한 정찰 임무를 기록으로도 남았고요. 여기서 보면 이번 정찰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로에 가까운 아산에 청군이 있고 그리고 아산의 남쪽에는 여전히 동학의 세력이 매우 창궐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부근의 동학당이 붕괴하고 있어서 사용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종로를 선택할 때는 그 특별히 낙동강의 수온과 한강의 수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27일에 일본의 대분량은 종로를 병참선으로 선택하고 오사단의 사단장과 병참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로를 병참선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살을 수송하고 가곳에 예비 창고를 설치하고 또 전신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도로 수리, 군수 물자의 수집과 창고의 설치 등등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종로 병참선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본의 요군을 인천에 상륙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무장한 수송선들을 인천으로 보내는 것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일본 대분량은 길이 멀고 험악하지만 종로를 병참선으로 선택하는 플랜 B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외 파견의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전신선이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전신선이 동학 세력의 빈번한 절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분량은 어쩔 수 없이 전신선을 종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역시 동학 농민군의 존재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로 전신선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자 일본군은 부산과 인천 사이에 두 척의 통신용 선박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종로 전신선이 가설되는 8월 중순에는 도쿄에서 한성까지 전실 연락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당일 날에 그 일본군의 명령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보면 동학 농민군의 존재 때문에 일본 대분량은 이동이 수월한 서로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8월 2일에 일본의 병참감인 후루카와는 부산에 도착한 날 바로 병참선의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에 병참 주지를 설치했고 그리고 대구와 상주에서 병참 사령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보병 1개 대대랑 대량의 인부도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낙동진에 병참 사령부를 설치하여 수원 병참선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6일에 노즈 사단장은 부산에 입항한 날 종로 병참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기했고요. 그는 종로 병참선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시 제3차 수송부대에게 부산의 상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어서 일부만 종로 병참선으로 북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산항으로 이동시켜줄 것을 대분량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대분량은 노즈의 요청에 대한 일부만 원산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종로 병참선으로 즉시 이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8일에 노즈는 직접 사단의 본부를 이끌고 새벽에 종로 병참선으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대분량의 종로 병참선에 대한 집착과 원산, 한성 간의 병참선에 대한 경시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즉 개전 초기에 일부는 이상할 정도로 종로 병참선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즈는 사단의 본부를 이끌고 8월 8일부터 약 10일간 고난의 항군을 시작했고요. 대부분의 길이荒폐하여 오마와 짐술의 통행이 곤란했고 그리고 인부가 도망하고 한정과 식량 부족으로 군대의 한직이 곤란했으며 무더위로 한낮에 항군 곤란하자 일부의 짐을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반송시켜도 했습니다.
그들은 8월 14일 상주에 도착했고 그리고 충주 가흥에서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한성까지 이동했고요. 19일 결국에 광진나루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노즈는 재차 강력하게 노선 변경을 요청했고요. 즉 후속 부대를 모두 원산이나 인천으로 파송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15일에 일본 대분량이 작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즉 제4차 수송부대와 부산에 대기 중인 부대를 19일 인천항으로 수송하라. 그래서 16일과 17일 이틀간 4차 수송부대는 일본 내 우지나항을 출발했고 일본 해군의 9척의 함대가 그 장직로에서 인천까지 호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서 22일까지 제4차 수송부대와 부산에 남아있던 잔여 부대는 11척의 수소선으로 결국에 인천을 상륙해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일본 제5사단은 부산, 원산, 인천을 통해서 한성 진입에 성공했고요. 9월 1일 5사단 주력과 사단 분부가 평양으로 북진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일본은 종로 병참선을 서로로 바꾸지 못하고 바다길을 선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조선인의 눈에 비친 종로 병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5사단 북상 후에도 종로 병참선은 구축이 계속됩니다. 보시게 되면 삼랑진, 대구, 문경 이런 지점에서 병참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령 이북의 여러 지점에 추가로 병참 사령부를 계속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대분량은 서공 그리고 기술자 등등 이런 인력도 계속 종로 병참선으로 파견했고요. 후루카와 병참감은 부산과 한성 사이에 20개의 병참지와 9개의 창고를 선정했고요. 결국에 22일 대분량은 후루카와 대좌를 종로 병참선 전담 병참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훈련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반도 야장군의 병참선을 둘로 나누되 한강을 그 경계로 삼았습니다. 1구간은 부산에서 송파진까지 하고 이것을 종로 병참선으로 불렀습니다. 전시 중에 해외 파견 야장군 내 병참 책임자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나왔고요. 동시에 대분량은 후루카와에게 27일 8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종로로 병력을 보낼 계획이니 도로의 수리, 숙소의 준비 등을 신속하게 완성하라는 훈령을 내려서 종로 병참선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5사단 이동 이후 사실상 종로 병참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 종로 병참선은 계속 강화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그때 고성부 부사를 마고 있는 오한목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료는 군대 통과 이후에도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5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8월 15일을 전노해서 대구를 지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병 1개 대대 단위로 하루 차이로 북상했기 때문에 노계 4, 5천 명 정도, 즉 제5사단의 제3차 수송부대 규모가 일치했습니다. 일본인 1,000여 명이 남아서 토목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기록은 종로 병참선을 견고하게 구축하라는 대분량의 지시와 일치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예, 특이한 점은
여기서 통과해서도 그 병참선을 강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료는 굴량미 운반 그리고 낙동강의 수로 이용을 볼 수 있는 사료예요. 여기서도 병참지와 창고 등에 대량의 굴량미가 비축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량미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종로 병참선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학 세력 확대에 관련된 그 자료이에요. 9월 말 그 가을 추수가 일찍 끝나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 세력이 낙동강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에서 대구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본군의 병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대목에서 종로 병참선 시설이 조선 관리들에게 개방되어 있던 사실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료는 밀양의 영남로가 점령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력은 병참선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한묵은 대구 감명에서 순상으로부터 종로 병참선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의 기록도 상세하지만 순상이 종로 병참선 구조를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랐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참모본부는 전쟁이 필요한 한반도 군사 지리 정보를 전쟁 이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존재는 대분량으로 하여금 종로를 병참선으로 선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선택 가능성을 일본 지도층의 뇌리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대분량이 종로 병참선을 포기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수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학 농민군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학 농민군은 초기 대분량의 작전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로 병참선이 용도 폐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분량은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여 종로 병참선 강화에 계속 매진했습니다. 대분량이 구축한 종로 병참선의 지속 가능성은 조선 관리 등 한국 측 사료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종로 병참선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의 침략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